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6월 8일 지금 캐나다 안팎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흐름들을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국제관계부터 국내 현안, 또 경제, 문화 소식까지. 맞습니다. 핵심만 뽑아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좀 명쾌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국제 무대 소식인데요. 다음 주에 카나나스키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핵심 의제는 역시 미국의 역할 변화 가능성 이런 거겠죠. 맞습니다. 특히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그 프로젝트 2025라고 있잖아요. 아, 네. 그 보수 정책 제안서요? 이게 혹시 미국이 관세를 또 올린다거나 그런 걸 예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확 올렸죠. 25에서 50%로. 네, 맞아요. 엄청 올렸죠. 이게 캐나다 경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지금 주고 있고요. 그래서 캐나다는 지금 상당히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복합적인 상황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 예를 들면 갑자기 관세를 확 올리는 거예요. 네. 이게 캐나다 경제에는 수요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공급망을 흔드는 소위 채찍 효과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불안정성을 키우는 거죠. 아, 채찍 효과요? 네. 동시에 또 미국이 네이토 공약을 좀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있죠. 이런 것들이 캐나다가 전통적인 미국 의존에서 좀 벗어나서 유럽 같은 다른 나라들과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다자주의 외교를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미국은 계속 압박하고 있죠. GDP 2% 국방비 지출 빨리 달성하라고요. 네이토 기준에 맞춰서. 아, 그럼 캐나다는 그 압박이랑 또 유럽과의 관계 강화 사이에서 좀 어려운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 실제로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까요? 그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수십 년 동안 북미 간의 국방이나 경제가 굉장히 통합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갑자기 확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유럽이랑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는 또 되게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아, 국방비 증액 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것도 이런 고민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외교나 국방정책에서 중대한 재조정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네. 국제관계도 불확실한데 캐나다 국내 상황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그 산불 문제요. 아, 맞아요. 온타리오 북서부랑 서스케처원. 군병력까지 동원될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게 자원이 거의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이제 군의 재난 지원이 예외가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참. 그리고 또 다른 골칫거리가 노동 분쟁이더라고요. 네, DIHR 익스프레스? 2,100명 넘는 노동자들이 직장 폐쇄랑 파업에 들어갔죠. 이러면 전국적으로 소포 배송에 차질이 생길 텐데요. 그렇죠. 게다가 캐나다 우정공사도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어서 물류 시스템 전체가 좀 긴장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물류 대란 우려도 있겠네요. 경제적으로는 또 오늘 6월 8일이 세금 자유의 날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 평균적인 캐나다 가구가 1년 소득의 약 43.1%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데 그 세금을 다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기간이 오늘 끝난다는 의미죠. 아, 그런 의미군요. 근데 정부 적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더 크다는 의미로 균형 예산 세금 자유의 날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아직 한참 멀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세금 부담이 상당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산불 대응에 군 자원이 들어가는 건 기후변화가 이제 그냥 환경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나 자원 배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네. DHL이나 우정공사 노동 분쟁은 자동화나 비용 절감 압박 속에서 물류산업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 또 처우 개선 요구가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개별 회사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경제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군요. 그렇죠. 그리고 세금 자유의 날이랑 균형 예산 세금 자유의 날, 이 둘 사이의 간격은 지금 걷는 세금만으로는 국가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압박을 보여주는 거고요. 기후변화로 재난 대응 부담은 늘어나고 물류 시스템에서는 노동 분쟁이 터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캐나다 사회 시스템 전반의 어떤 회복력을 시험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 도전이
동시에 닥치고 있는 거죠. 이런 도전 속에서도 캐나다가 또 변화를 모색하고 있잖아요. 특히 기술 분야 움직임이 좀 눈에 띄던데요. 아, 네. 통신사들 이야기죠. 네, 맞아요. 주요 통신사들이 이제 그냥 가입자 늘리는 경쟁에서 벗어나서 AI 같은 신기술에 투자를 엄청 늘리고 있더라고요. 스스로를 기술 기업으로 바꾸려는 거죠. 그렇죠. 벨이 아테코라는 브랜드를 새로 내놓거나 텔러스가 농업이나 보건 분야 기술로 사업을 확장하는 게 대표적이죠. 자체 AI 역량을 키우려는 자주적 AI 투자도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외국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캐나다 기술 지형을 바꾸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잠재력이 있습니다. 물론 뭐 경쟁도 치열해질 거고 규제 문제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단순히 기술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규제 환경과도 잘 맞아야 성공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 유통 대기업 로블로스가 고객 동의 없이 기부금을 청구했다가 사과한 일이 있었잖아요. 아, 네. 그 뉴스 봤어요. 이게 기업 윤리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 같은 필수 소비재 기업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더 높은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네요. 스포츠 쪽 소식도 좀 있던데요. 네, 축구 선수 조너선 데이비드가 캐나다 대표팀 최다골 기록을 세웠고요. 오, 대단하네요. 그리고 F1 캐나다 그랜프리도 운영 개선으로 꽤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스포츠나 문화 분야 소식들, 예를 들어 펜틱턴 조각 전시라든가 토론토 축제들 같은 건 또 캐나다의 어떤 활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네요. 맞아요. 인재 육성 능력이나 다양한 문화적 활력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들이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캐나다가 정말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외교나 안보 노선을 다시 짜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기후 위기, 노동 갈등, 재정 압박 같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합적인 도전이죠. 근데 동시에 또 기술 혁신이나 문화적인 역동성 같은 긍정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해야 할 점은 뭘까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들 있잖아요. 국제적인 압력들, 뭐 무역이나 안보 같은 거요. 네. 그리고 국내적인 과제들, 기후변화, 노동환경변화, 기술 전환 같은 것들이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교차점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 교차점이에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캐나다가 앞으로 국가적인 우선순위나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 나갈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회복력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될지, 뭐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환경적이든요. 네, 회복력. 이걸 우리가 함께 좀 지켜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캐나다의 현주소를 이렇게 깊이 있게 탐색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